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밤이면 호랑이가 내려온다는 깊고 깊은 골짜기에 기와집 한 채가 외롭게 서 있었습니다. 그 집은 한때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라는 소리를 들으며 떵떵거리고 살았던 최참판 댁이었지만 세월의 흐름과 함께 가세가 기울어 이제는 칠이 벗겨진 대문과 잡초가 무성한 마당만이 지난날의 영화를 짐작하게 할 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 앞을 지날 때마다 혀를 차며 안타까워했는데 그것은 단순히 집이 낡아서가 아니라 그 안에서 들려오는 늙은 주인의 거친 기침 소리와 그 곁을 지키는 며느리의 고단한 삶이 담장 밖까지 전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겨울바람이 문풍지를 세차게 흔드는 밤이면 그 집의 사연은 더욱 구슬프게 마을로 퍼져나갔습니다. 이 집의 며느리인 순덕은 동트기 전에 새벽바람이 채 가시기도 전에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하곤 했는데 그녀의 하루는 밥을 짓는 고소한 냄새가 아니라 퀴퀴하고 시큼한 냄새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3년 전 호랑이 갔던 기세로 집안을 호령하던 시아버지가 갑작스러운 중풍으로 쓰러진 이후 순덕의 삶은 오로지 방 한 칸에 누워 꼼짝도 못하는 시아버지를 돌보는 일로 채워졌습니다. 남들은 긴 병에 효자 없다고 고개를 저으며 혀를 내둘렀지만 순덕은 묵묵히 시아버지가 누워있는 안방문을 열고 들어가 밤새 안녕하셨는지 살피는 것을 단 한 번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방문을 열자마자 코를 찌르는 지독한 냄새가 순덕의 얼굴을 덮쳤지만 그녀는 눈살 한번 찌푸리지 않고 익숙하게 문을 닫아 찬바람을 막았습니다. 방 안은 환자를 위해 불을 떼어 후끈했지만 그 열기 속에 배설물의 냄새와 약 다리는 냄새, 그리고 노인의 몸에서 나는 특유의 채취가 뒤섞여 숨이 턱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순덕에게는 이 냄새가 역겨움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이 보살펴야 할 시아버지의 살아있는 흔적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아랫목으로 다가가 이불을 들추고 시아버지의 기저귀부터 확인했는데 역시나 밤새 실례를 한 탓에 이불까지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아버님, 밤새 많이 불편하셨지요? 제가 금방 개운하게 닦아드릴게요. 순덕은 마치 어린아이를 달래듯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며 무거워진 시아버지의 몸을 능숙하게 옆으로 돌려 눕혔습니다. 시아버지는 한쪽 팔다리를 전혀 쓰지 못하고 혀까지 굳어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처지였기에 그저 미안함이 가득 담긴 눈빛으로 며느리를 올려다볼 뿐이었습니다. 칠순이 넘은 노인의 몸은 병치레로 인해 앙상하게 마르고 가벼워졌다고는 하나 축 늘어진 사람을 혼자 힘으로 이리저리 돌리며 닦아내는 일은 장정에게도 벅찬 고된 노동이었습니다. 순덕은 미리 준비해둔 따뜻한 물에 부드러운 광목천을 적셔 시아버지의 엉덩이와 다리 사이를 정성껏 닦아내기 시작했는데 거칠어진 그녀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혹여나 아프지는 않을까 조심하고 또 조심했습니다. 똥오줌이 묻은 천을 빨아내는 일은 고역이었지만 그녀는 시아버지의 살이 짓무르지 않도록 구석구석을 꼼꼼히 닦고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 뒤에야 새 기저귀를 채워드렸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된 이 일은 그녀의 손마디를 굵게 만들고 허리를 굽게 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 있는 공경심마저 닳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더러워진 요와 이불을 걷어내고 새 것으로 갈아입히는 동안 시아버지는 연신 하며 알아듣지 못할 소리를 내뱉었는데 순덕은 그 소리가 자신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그런 말씀 마세요. 자식이 부모 수발드는 게 무슨 큰일이라고 그러세요. 어서 기운 차리셔서 예전처럼 호통도 치시고 하셔야지요. 순덕은 시아버지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환하게 웃어 보였지만 속으로는 점점 더 약해져만 가는 시아버지의 모습에 가슴이 미어지는 것을 참아야만 했습니다. 뒷수습을 마친 순덕은 똥오줌이 묻은 빨랫감을 한아름 안고 밖으로 나왔는데 바깥은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이 불어닥치고 있었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 있는 우물가로 가서 얼음을 깨고 물을 길어 올린 그녀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찬물에 빨랫감을 담그고 방망이질을 시작했습니다. 고무장갑도 귀하던 시절이라 맨손으로 얼음장 같은 물에 손을 담가야 했기에 그녀의 손은 금세 붉게 부어오르고 감각이 없어질 정도로 얼어붙었지만 쉴 새 없이 나오는 빨랫감을 미룰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손등이 터져 피가 배어나오는 날이 부지기수였어도 그녀는 아픈 내색 없이 묵묵히 방망이를 두드렸습니다. 순덕의 남편은 시아버지가 쓰러지기 전 유행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나고 없었기에 집안의 모든 대소사와 시아버지의 병수발은 오롯이 며느리인 그녀의 몫으로 남겨진 상태였습니다.
서울로 유학을 가서 자리를 잡았다는 시동생들은 명절 때나 되어야 얼굴 한번 비칠까 말까 했고, 그나마 시아버지가 쓰러지신 뒤로는 병원비 몇 푼을 보내오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그들은 똥오줌을 받아내는 일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밤잠을 설치며 환자를 지키는 일이 얼마나 사람의 진을 빼놓는 일인지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알 수도 없었습니다. 오직 순덕만이 이 외딴 집에서 시아버지와 함께 고립된 시간을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빨래를 마치고 꽁꽁 언 손을 호호 불어가며 부엌으로 돌아온 순덕은 소화가 잘 되도록 쌀을 곱게 갈아 쑤어 놓은 흰죽을 상에 받쳐들고 다시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아버지는 반쯤 몸을 일으켜 앉혀드려야만 겨우 식사를 할 수 있었기에 순덕은 자신의 무릎에 시아버지를 기대게 하고 숟가락으로 죽을 떠서 입가에 가져다 주었습니다. 입 주변 근육이 마비되어 죽을 삼키는 것조차 힘겨워하는 시아버지는 먹는 것보다 흘리는 것이 더 많았지만 순덕은 수건으로 입가를 닦아주며 천천히 드세요 아버님. 많이 드셔야 기운을 차리지요 라고 끊임없이 다독였습니다. 죽 한 그릇을 비우는 데에는 한 식경이 넘는 시간이 걸렸고 그동안 순덕은 다리가 저려오고 팔이 아파왔지만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고 끝까지 시중을 들었습니다. 시아버지가 겨우 죽을 다 비우고 나면 숭늉을 떠서 입안을 헹구어 드리고 다시 자리에 편안하게 눕혀드리는 것까지가 아침 식사의 끝이었습니다. 밥상 하나를 물리는 데에도 이렇게 온 정성을 쏟아야 하니 순덕은 정작 자신의 끼니는 부엌 한 구석에서 식은 밥을 물에 말아 후루룩 넘기는 것으로 때우기 일쑤였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시아버지가 조금이라도 더 드신 날이면 그것만으로도 배가 부른 듯 흐뭇해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런 순덕을 두고 하늘이 내린 효부라며 칭송을 아끼지 않았지만 한편으로는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어 똥오줌을 받아내는 신세가 된 그녀를 가엾게 여기기도 했습니다. 우물가에서 안악들을 마주치기라도 하면 순덕네, 이제 그만하면 됐네. 늙은 양반, 그렇게 오래 누워 계시면 산 사람만 골병 드는 법이야. 요양 보낼 곳이라도 알아봐야지. 자네가 쇠도 아니고 언제까지 버틸 텐가 하고 걱정 어린 잔소리를 늘어놓곤 했습니다. 하지만 순덕은 그럴 때마다 엷은 미소를 지으며 제가 모셔야지 누가 모시겠어요. 저한테는 친정아버지나 다름없는 분인데요. 라고 대답하며 황급히 자리를 피하곤 했습니다. 해가 중천에 뜨고 햇살이 마당에 비치기 시작하면 순덕은 방 안에 갇혀있는 냄새를 빼기 위해 잠시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습니다. 찬 바람이 들어오면 시아버지가 기침을 할까 염려되어 두꺼운 이불로 꼼꼼히 감싸들인 후에야 문을 조금 열었는데 그 틈으로 들어오는 신선한 공기는 두 사람에게 잠시나마 숨통을 트이게 해주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문틈으로 보이는 마당의 감나무를 멍하니 바라보곤 했는데 그 눈빛에는 지나간 세월에 대한 회한과 자신의 처지에 대한 비참함이 뒤섞여 있어 보는 이의 마음을 짠하게 만들었습니다. 순덕은 그런 시아버지의 시선을 따라가며 아버님, 봄이 오면 저 감나무에 새순이 돋을 거예요. 그때는 마루에 앉아서 같이 햇볕을 쬐요. 라고 희망 없는 약속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오후가 되면 순덕은 시아버지의 굳어가는 팔다리를 주무르며 마사지를 시작했는데 이는 의원에게 배운 대로 혈액순환을 돕고 욕창을 방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일과였습니다. 앙상하게 뼈만 남은 다리를 주무르다 보면 예전에 그토록 당당하고 위엄 있던 시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라 순덕의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했습니다. 시집 올 때 가마 타고 들어오던 자신을 흐뭇하게 바라보시던 모습, 첫 아이를 낳았을 때 누구보다 기뻐하며 덩실덩실 춤을 추시던 모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며느리의 손길 없이는 돌아눕지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지만 순덕에게 시아버지는 여전히 집안의 큰 어른이자 지켜야 할 버팀목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순덕은 시아버지가 유난히 베개에 집착한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똥오줌을 치우거나 이불을 갈아주려 할 때 잠시라도 베개를 치우려 하면 시아버지는 온전치 못한 손으로 필사적으로 베개를 움켜쥐며 거칠게 저항하곤 했습니다. 그 베개는 시아버지가 쓰러지기 전부터 베고 자던 낡은 목침에 메밀 껍질을 넣은 속통을 덧댄 것이었는데 겉감은 때가 타서 번들거리고 냄새가 배어 있어 순덕은 몇 번이나 빨아들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시아버지는 눈을 부릅뜨고 하며 고개를 격렬하게 가로저었고 순덕은 그저 노인네의 옹고집이나 물건에 대한 애착이려니 생각하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아버님, 베개니시라도 좀 빨아드릴게요. 냄새가 너무 나서 그래요. 순덕이 사정하듯 말해도 시아버지는 베개를 가슴에 품고는 놓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 베개 속에 자신의 목숨이라도 들어있는 것처럼, 혹은 누구에게도 뺏겨서는 안 될 보물이라도 감춰둔 것처럼 경계하는 눈빛을 보였습니다. 순덕은 시아버지의 그런 행동이 병으로 인한 불안감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억지로 뺏으면 화가 미쳐 병세가 악화될까 두려워 더 이상 고집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깨끗한 수건을 베개 위에 덧대어주는 것으로 타협을 보았지만 시아버지가 잠들 때마다 베개 밑으로 손을 밀어넣고 확인하는 버릇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겨울밤은 길고도 깊어 사방이 어둠에 잠기면 집안은 적막강산으로 변했습니다. 기름 아끼느라 호롱불 심지를 낮춰놓은 방 안에서 순덕은 시아버지의 거친 숨소리를 자장가 삼아 쪽잠을 청하곤 했습니다. 그러다 시아버지가 조금이라도 뒤척이거나 신음소리를 내면 조건반사적으로 눈을 번쩍 뜨고 일어나 상태를 살폈습니다. 밤낮이 뒤바뀐 시아버지가 밤새 잠들지 못하고 눈을 뜨고 있을 때면 순덕 역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말동무가 되어드렸습니다. 옛날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하며 시작된 순덕의 이야기는 시아버지가 잠들 때까지 계속되었고 그런 밤들이 쌓여 어느덧 3년이라는 세월을 채웠습니다. 어느 눈이 펑펑 쏟아지던 밤, 시아버지는 여느 때보다 심하게 기침을 하며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가래가 끓어 목소리는 더욱 탁해졌고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허공을 배회했습니다. 순덕은 불안한 마음에 시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밤새 곁을 지켰는데 시아버지는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도 시선만은 계속해서 자신의 베개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순덕이 아버님, 베개 불편하세요? 좀 높여드릴까요? 하고 물으며 손을 뻗자 시아버지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고개를 저으며 눈으로 베개를 가리켰습니다. 그것은 마치 그 안에 무언가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리려는 간절한 신호처럼 보였지만 순덕은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한 채 그저 편안하게 해드리는 데에만 집중했습니다. 순덕은 물수건으로 시아버지의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닦아주며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부디 오늘 밤만 무사히 넘기게 해주세요. 이 눈이 그치고 날이 밝으면 의원님을 모셔올 테니 제발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하지만 그녀의 간절한 바람과는 달리 시아버지의 손은 점점 차가워져 갔고 숨소리는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방 밖에서는 폭설이 내리는 소리가 사각사각 들려왔고 문풍지는 바람에 떨며 구슬픈 소리를 냈습니다. 이 깊은 산골 외딴 집에서 생사의 갈림길에 선 시아버지와 단둘이 마주하고 있는 순덕의 가슴에는 덜컥 겁이 나면서도 끝까지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비장한 각오가 서렸습니다. 새벽닭이 울 무렵 시아버지의 호흡이 거짓말처럼 편안해지는 듯 했습니다. 순덕은 고비를 넘겼다 생각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잠시 벽에 기대어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서늘한 한기에 놀라 눈을 떴을 때 방 안은 쥐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규칙적으로 들려오던 시아버지의 숨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순덕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시아버지의 코밑에 손가락을 대어 보았지만 따뜻한 바람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는 고통스러웠던 긴 병을 끝내고 며느리가 잠든 사이에 조용히, 아주 조용히 숨을 거두신 것이었습니다. 순덕은 아버님! 하고 비명 같은 울음을 토해내며 시아버지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3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똥오줌을 받아내며 지극정성으로 모셨던 시아버지가 떠나버렸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고생스러웠던 시간들보다는 더 잘해드리지 못한 아쉬움과 죄송함이 밀물처럼 밀려와 가슴을 쳤습니다. 그녀의 통곡 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깨고 눈 덮인 산골 마을로 울려 퍼졌지만 대답해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시아버지의 굳어가는 손은 여전히 그 낡고 때 묻은 베개 끝자락을 약하게 쥐고 있었는데 순덕은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그 손을 감싸쥐며 마지막 온기를 느끼려 애썼습니다. 날이 완전히 밝자 순덕은 정신을 수습하고 마을로 내려가 시아버지의 부고를 알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런, 결국 가셨구먼. 순덕이가 고생 많았지. 이제 짐을 내려놓게 되었네. 하며 위로와 함께 장례 준비를 도우러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순덕은 슬픔에 잠겨 있을 겨를도 없이 상주로서 장례를 준비해야 했는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서울에 있는 시동생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것이었습니다. 3년간 코빼기도 비치지 않던 그들이 과연 언제쯤 도착할지, 그리고 오면 또 무슨 소리를 해댈지
생각만 해도 머리가 지끈거렸지만 도리상 알리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이 염을 하기 위해 시아버지의 시신을 수습하려 할 때 순덕은 시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집착했던 그 베개를 잠시 치워두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베개가 묵직한 것이 단순히 메밀 껍질만 들어있는 무게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경황이 없었던 터라 그녀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베개를 장롱 깊숙한 곳에 밀어넣어 두었습니다. 이제 곧 서울에서 큰아들과 시누이들이 내려올 것이고 그들이 도착하면 이 조용했던 초상집은 다른 의미로 시끄러워질 것이 뻔했습니다. 순덕은 다가올 소란을 예감하며 마른 입술을 깨물고 빈소를 지키기 위해 소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하얀 눈발이 휘날리며 저녁 어스름이 깔릴 무렵 고요하던 산골 마을의 정막을 깨고 낯선 자동차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습니다. 눈길을 헤치고 힘겹게 올라온 검은색 세단 2대가 최참판댁 대문 앞에 멈춰서자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하나둘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차문이 열리고 가죽 구두에 번드르르한 양복을 입은 큰아들과 화려한 모피 코트를 걸친 두 시누이가 인상을 찌푸리며 내렸는데 그들의 표정에는 아버지를 잃은 슬픔보다는 험한 눈길을 오느라 고생했다는 짜증이 더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낡고 허름한 고향집을 마치 더러운 것을 보듯 훑어보며 눈 덮인 마당에 발을 디디는 것조차 조심스러워했습니다. 대문 밖까지 마중을 나온 순덕은 하얀 소복을 입은 채 깊이 고개를 숙여 그들을 맞이했지만 형제들은 그녀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큰 시누이는 자신의 비싼 코트에 눈이 묻을까 털어내기에 바빴고 큰아들은 집안 꼴이 이게 뭐냐며 들어서자마자 혀를 찼습니다. 아니, 집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대문칠이 다 벗겨지고 마당엔 자풀이 그대로냐. 사람이 살고 있는 집 맞느냐. 그의 목소리에는 지난 3년간 병든 아버지를 혼자 돌보느라 등골이 휘었던 재수씨에 대한 고마움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었고 오로지 집값이 떨어질까 걱정하는 속물적인 타박만이 가득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선 형제들은 아버지의 시신이 안치된 병풍 뒤를 향해 형식적인 절을 올렸으나 그 곡소리에는 진심 어린 애통함이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아버지, 어쩌다 이렇게 가셨습니까? 하고 목청을 높이는 듯 했으나 그 소리는 건조하고 짧았으며 눈가에는 눈물 한 방울 맺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절을 마치자마자 코를 킁킁거리며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틀어막았는데 오랫동안 환자가 누워 있었던 방에서 나는 특유의 냄새와 약 냄새를 견디기 힘들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순덕이 매일 닦고 환기하며 지워보려 애썼던 그 흔적들을 그들은 단지 불쾌한 악취로만 치부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조문을 마친 형제들은 아랫목을 차지하고 앉아 순덕을 하녀 부리듯 호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옳게, 여기 물 좀 가져와봐. 오는 길에 목이 말라 죽겠네. 둘째, 시누이가 턱짓으로 부엌을 가리키자 순덕은 서둘러 주전자에 물을 담아내왔습니다. 하지만 시누이는 물그릇을 받아들더니 이내 인상을 찌푸리며 이거 그냥 우물물 아니야? 정수기 물 없어? 아이고, 찝찝해서 어떻게 마셔? 하며 타박을 놓았습니다. 산골 오지에서 정수기를 찾는 그들의 세상물정 모르는 소리에 순덕은 말문이 막혔지만 그저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끓인 보리차를 다시 내오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부엌에서 마을 아주머니들이 정성껏 차린 밥상이 들어왔지만 형제들의 불평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반찬이 이게 다 뭐야? 고기 반찬은 없고 온통 풀밭이네. 서울에서 내려온 손님들한테 대접이 너무 소홀한 거 아니야? 큰아들이 숟가락을 놓으며 투덜거렸고 시누이들 역시 밥알을 새듯이 깨작거리며 맛이 없다는 표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밖에서 밥을 짓던 마을 아주머니들은 그 소리를 듣고 기가 차서 혀를 찼습니다. 지들 아버지가 똥오줌 받아내며 3년을 누워있을 때는 코빼기도 안 비치더니 죽고 나니 와서 반찬 투정이라니 천벌을 받을 위인들이지. 밤이 깊어지자 형제들의 본색은 더욱 뚜렷하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빈소를 지키는 일보다는 안방에 남아있는 세간살이에 더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가 평소에 쓰시던 자개장롱을 열어보며 옷가지들을 거칠게 들춰냈고 시누이들은 문갑 서랍을 하나하나 열어보며 돈이 될 만한 폐물이나 귀중품이 없는지 눈에 불을 켜고 찾았습니다. 순덕이 조심스럽게 아주버님, 형님들, 아버님 가시는 길에 너무 소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나중에 정리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하고 말려보았지만 그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아버지가 남기신 게 있는지 확인하는 게 자식된 도리지. 그리고 옳게, 너 혹시 우리가 안 볼 때 뭐 빼돌린 거 아니야? 큰 시누이가 날카로운 눈초리로 순덕을 쏘아보며 쏘아붙였습니다. 순덕은 억울함에 가슴이 답답해졌지만 상중이라 큰 소리를 낼 수 없어 꾹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형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병원비랑 약값 대느라 집에 있는 것들도 다 팔았었어요. 남은 거라고는 이 집 한 채뿐입니다. 하지만 시누이는 코웃음을 치며 그걸 우리 보고 믿으라고? 아버지가 예전에 땅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계셨는데 그게 다 어디로 갔겠어? 분명 어디 숨겨뒀을 거야 하며 의심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은 아예 대놓고 순덕에게 문서를 내놓으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재수씨,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땅 문서랑 집 문서 둔 곳 말 안 했어? 정신 오락가락 하실 때 자네가 챙겨둔 거 다 아니까 좋게 말할 때 내놓는 게 좋을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위압감이 서려 있었고 눈빛은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순덕은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을 지경이었지만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아주버님, 아버님은 3년 동안 말씀도 제대로 못하셨고 손가락 하나 까딱 못하셨습니다. 제가 무슨 수로 문서를 챙깁니까? 정말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자 형제들은 자기들끼리 쑥덕거리며 순덕을 따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여자가 시치미를 떼는 게 분명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저 여자 혼자 있었잖아. 무슨 짓을 했는지 누가 알아? 맞아, 오빠. 우리가 집을 샅샅이 뒤져봐야 해. 장판 밑이랑 천장까지 다 뜯어보자고. 그들은 아버지의 죽음을 슬퍼하기는커녕 유산을 어떻게 나누어 가질 것인지, 혹시라도 순덕이 가로챈 것은 없는지에만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병풍 뒤에 누워 계신 아버지가 이 꼴을 본다면 벌떡 일어나 호통을 치실 일이었지만 싸늘하게 식은 시신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에헤이, 워몽 하는 혀차는 소리와 함께 마을의 최고 어른인 박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들어섰습니다. 박노인은 최참판과 호영호재하며 지내던 사이로 이 집안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었습니다. 방 안에 들어선 박노인은 난장판이 된 세간살이와 탐욕에 눈먼 자식들의 모습을 보고는 대노하여 지팡이로 바닥을 쿵 내리찍었습니다. 네, 이놈들! 아비 시신이 아직 식지도 않았는데 곡을 해도 모자랄 판에 재산 타령이냐? 너희가 그러고도 사람의 탈을 쓴 자식들이라 할 수 있느냐? 박노인의 호통에 형제들은 잠시 멈칫했으나 이내 불만 섞인 표정으로 대들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빠지세요. 남의 집안일에 왜 참견입니까? 우리가 우리 아버지 재산 찾겠다는데 뭐가 잘못됐어요? 큰아들이 눈을 부라리며 대꾸하자 박노인은 기가 차서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이런 천하의 불효막심한 놈들을 보았나. 3년 동안 똥기저귀 한번 안 갈아준 놈들이 이제 와서 무슨 염치로 재산을 탐내. 하늘이 무섭지도 않으냐. 박노인의 서슬퍼런 꾸지람에도 그들은 콧방귀를 뀌며 요즘 세상에 효도가 밥 먹여줍니까? 법대로 하면 자식인 우리가 다 갖게 되어 있어요. 라며 뻔뻔하게 대꾸했습니다. 박노인은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는 짐승 같은 놈들이라 생각하고 슬픈 눈으로 순덕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순덕아,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했다. 저놈들은 지금 눈이 뒤집혀서 베는 게 없어. 네가 마음 단단히 먹어야 한다. 아비가 저승에서 다 보고 계실 게다. 노인의 따뜻한 걱정에 순덕은 왈칵 눈물이 쏟아질 뻔했지만 억지로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노인이 혀를 차며 돌아가자 형제들은 다시 제 세상이라도 만난 듯 설치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형제들의 행동은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그들은 아버지가 평소에 아끼던 병풍 뒤에 족자를 떼어내어 값어치를 따지는가 하면 부엌에 있는 캘그릇들까지 챙겨가겠다고 보자기에 싸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큰 시누이는 순덕이 입고 있는 소복까지 트집을 잡으며 너, 그 옷 안에 뭐 숨긴 거 아니지? 아버지 금반지 같은 거 훔쳐서 몸에 지니고 있는 거 아니야? 하며 몸 수색이라도 할 기세로 덤벼들었습니다. 순덕은 모욕감에 치를 떨었지만 여기서 싸움이 벌어지면 돌아가신 아버님께 불효를 하는 것이라 생각하여 입술을 깨물며 참았습니다. 자정이 넘도록 그들은 방안을 이잡듯이 뒤졌지만 그들이 원하는 땅 문서나 집 문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벽장을 뜯어내고 장판을 들춰봐도 먼지 구덩이뿐이자 형제들의 화살은 다시 순덕에게로 향했습니다. 야,
너 솔직히 말해. 아버지가 치매 기운 있으실 때 꼬드겨서 네 명의로 돌려놓은 거 아니야? 그런 거라면 소송 걸어서라도 찾아올 테니 각오해. 큰아들은 삿대질을 하며 순덕을 몰아세웠고 시누이들은 옆에서 맞장구를 치며 어쩐지 3년 동안 병수발 든다고 할 때부터 알아봤어. 다 꿍꿍이가 있었던 거지. 여우 같은 년. 하며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순덕은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만 차분하게 대응했습니다. 아주버님, 말씀 가려서 하세요. 저는 아버님 곁을 지키면서 단 한 번도 재산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어요. 그녀의 당당한 태도에 큰아들은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분을 참지 못하고 밥상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좋아, 어디 두고 보자. 장례 끝나자마자 이 집부터 팔아치울 테니까. 넌 당장 짐 쌀 준비나 해. 빈손으로 들어왔으니 빈손으로 나가는 게 맞지. 그들은 그렇게 으름장을 놓고는 건너방으로 건너가 자기들끼리 술판을 벌였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을 애도하는 술이 아니라 앞으로 들어올 돈을 미리 축하하는 술자리였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와 떠드는 소리가 담장을 넘어 마을로 퍼져나가자 동네 개들이 불길함을 느낀 듯 컹컹 짖어댔습니다. 순덕은 홀로 아버지의 빈소를 지키며 향을 피우고 촛불을 밝혔습니다. 타오르는 촛불을 바라보며 그녀는 문득 낮에 베개 속에서 느껴졌던 묵직한 감촉을 떠올렸습니다. 아버님, 저들이 찾는 게 혹시 그 베개 속에 있는 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왜 저에게 남기신 건가요? 순덕의 마음속에는 수만 가지 생각이 오갔습니다. 지금이라도 저들에게 베개를 던져주고 이 지옥 같은 상황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아버님이 생전에 목숨처럼 지키려 했던 베개를 저런 탐욕스러운 자식들의 손에 넘겨주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님이 마지막 순간까지 손에 꼭 쥐고 계셨던 그 베개, 똥오줌 냄새가 배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 낡은 베개가 어쩌면 이 소란을 잠재울 유일한 열쇠일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건너방에서 들려오는 형제들의 고성이 잦아들고 코를 고는 소리가 들려올 때쯤 순덕은 조용히 일어나 장롱문을 열었습니다.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시아버지의 베개를 꺼내들자 코를 찌르는 지독한 냄새가 났지만 순덕에게는 그 냄새가 묘하게 마음의 안정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베개를 품에 안고 빈소 앞을 지키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3년 동안 말 한마디 못하시던 아버님이 베개를 통해 하고 싶었던 말씀이 무엇이었을지 그녀는 밤새 베개를 쓰다듬으며 아버님과의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밖에서는 겨울바람이 윙윙거리며 불어와 창호지 문을 세차게 흔들었고 그 소리는 마치 탐욕스러운 짐승들이 집을 삼키려고 울부짖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순덕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굳게 다짐했습니다. 아버님이 남기신 뜻이 무엇이든 간에 저 무례하고 비정한 자식들에게 이 집과 아버님의 명예를 짓밟히게 두지는 않겠다고. 내일 날이 밝으면 발인 날이었고 장지로 떠나기 전 마지막 노제에서 모든 것이 판가름 날 것이었습니다. 순덕은 품에 안은 베개를 더욱 꽉 끌어안으며 다가올 폭풍우를 홀로 견뎌낼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지난 3년의 고된 세월을 견뎌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함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아 장내 사흘째가 되자 하늘은 금방이라도 눈을 쏟아낼 듯 잔뜩 찌푸려 있었고 바람은 더욱 매섭게 몰아쳤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조문객을 맞이하기 위한 만장이 펄럭였지만 정작 상주 노릇을 해야 할 자식들은 늦은 아침까지 술에 취해 일어날 줄을 몰랐습니다. 부엌에서 일손을 돕던 동네 안악들은 해장국을 끓이며 혀를 끌끌 찼는데 그 소리가 안방까지 들릴 정도였으나 형제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불 속에서 뭉기적거렸습니다. 순덕은 밤새 한숨도 못 잔 푸석한 얼굴로 빈소를 지키며 향이 꺼지지 않도록 살피고 조문객들이 올 때마다 홀로 맞절을 올렸습니다. 그녀의 무릎은 이미 퉁퉁 부어올라 감각이 없을 지경이었지만 마지막 가시는 길에 소홀함이 없도록 정신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해장국 냄새가 진동할 때쯤 되어서야 부스스 일어난 형제들은 세수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마루로 나와 밥상부터 찾았습니다. 아, 속 쓰려. 국 좀 얼큰하게 끓여오지 밍밍하게. 이게 뭐야? 큰아들은 숟가락으로 국그릇을 휘저으며 투정을 부렸고 시누이들은 화장이 번진 얼굴로 거울을 들여다보며 짜증을 냈습니다. 아이고, 이 구석진 시골집은 우풍이 새서 잠을 잘 수가 없네. 피부 다 상하겠어. 그들의 대화 속에는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나 슬픔은 한 조각도 찾아볼 수 없었고 오로지 자신들의 불편함과
피로에 대한 불평만이 가득했습니다. 마당을 지나던 조문객들이 그 모습을 보고 수군거렸지만 그들은 남들의 시선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뻔뻔하게 굴었습니다. 오전이 되자 타지에서 온 낯선 사람들이 하나둘 빈소를 찾기 시작했는데 그들은 아버지의 지인이 아니라 형제들이 부른 부동산 중개업자나 고물상들이었습니다. 장례가 채 끝나기도 전에 집과 땅을 처분하기 위해 업자들을 불러들인 것이었습니다. 큰아들은 상복을 입은 채 마당 한 구석에서 업자들과 담배를 피우며 흥정을 시작했습니다. 이 집이 뼈대는 튼튼해요. 땅도 넓고 뒤에 선산까지 합치면 꽤 나올 텐데 얼마나 쳐줄 수 있소. 아버지의 시신이 안치된 방 바로 앞에서 집값을 흥정하는 아들의 목소리는 너무나 건조하고 사무적이어서 듣는 이로 하여금 소름이 돋게 만들었습니다. 순덕은 그 광경을 목격하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이 집은 시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일구고 지켜온 터전이었으며 병든 몸으로 누워 계시면서도 끝까지 놓지 않으려 했던 자존심이었습니다. 아주버님, 제발 부탁입니다. 아직 아버님 발인도 안 했습니다. 집 파는 이야기는 나중에 하셔도 되잖아요. 순덕이 울먹이며 매달렸지만 큰아들은 귀찮다는 듯 손을 내저었습니다. 재수 씨는 빠져. 어차피 이 집 관리도 못하고 썩히고 있었으면서 무슨 말이 많아. 우리 다 서울 올라가면 빈집 될 텐데 빨리 처분하는 게 낫지. 그는 마치 순덕을 이미 남남으로 취급하는 듯 차가운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그 시각 안방에서는 시누이들이 또다시 짐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미처 다 뒤지지 못한 다락방과 창고까지 샅샅이 뒤질 기세였습니다. 아니, 분명히 엄마가 돌아가실 때 남겨둔 폐물이 있었는데 그게 다 어디 갔느냐고. 큰 시누이는 먼지 구덩이 속에서 기침을 콜록거리면서도 탐욕스러운 손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들은 순덕이 병원비를 마련하느라 폐물들을 하나둘 팔아 쓴 것을 알면서도 혹시라도 순덕이 몰래 빼돌린 것이 있을 거라 의심하며 억지를 부렸습니다. 낡은 장롱 서랍들이 바닥에 나뒹굴고 아버지가 아끼시던 서책들이 함부로 내동댕이 쳐지는 모습은 마치 도적대가 휩쓸고 지나간 자리를 방불케 했습니다. 순덕은 난장판이 된 방을 정리하려 들어갔다가 구석에 처박혀 있는 낡은 베개를 발견했습니다. 시누이들이 뒤지다가 냄새가 난다며 발로 차버린 것이 분명했습니다. 순덕은 서둘러 베개를 주워들고 먼지를 털어냈는데 그때 베개 속에서 바스락하는 소리가 아주 미세하게 들려왔습니다. 메밀껍질이 부딪히는 소리와는 분명 다른 종이가 구겨지는 듯한 낯선 소리였습니다. 순덕의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아버님이 그토록 집착하시던 베개, 죽는 순간까지 손에서 놓지 않으려 했던 그 베개 속에 정말 무언가가 들어있는 것일까? 그녀는 형제들의 눈을 피해 베개를 자신의 치마폭 속에 감추고 부엌 뒤편의 작은 골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베개닛의 매듭을 만지작거렸지만 섣불리 열어볼 수는 없었습니다. 만약 지금 여기서 문서를 꺼냈다가 형제들에게 들키기라도 한다면 그들은 힘없는 순덕에게서 문서를 빼앗고 그녀를 빈손으로 내쫓을 것이 불을 보듯 뻔했기 때문입니다. 순덕은 베개를 가슴에 꼭 끌어안고 냄새를 맡아보았습니다. 지독한 똥오줌 냄새와 노인 냄새가 섞여 있었지만 그 속에는 아버님의 고단했던 삶과 며느리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말로 다 하지 못한 진심이 배어있는 듯 했습니다. 아버님, 이 속에 무엇을 넣어두셨나요? 이것 때문에 그렇게 밤잠을 설치고 저를 지키려 하셨나요? 순덕은 허공에 대고 조용히 물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바람 소리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베개 속의 물건이 단순한 재물 목록이 아니라 아버님이 남기신 마지막 유언이자 이 집안의 운명을 결정지을 중요한 열쇠라는 것을 말입니다. 순덕은 결심했습니다. 이 베개는 절대 저 탐욕스러운 형제들의 손에 넘겨서는 안 되며 모든 친척과 마을 어르신들이 모인 자리에서 공명정대하게 밝혀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형제들 사이에서도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뒤져도 나오는 게 없자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야, 너 아까 안방에서 뭐 슬쩍 주머니에 넣는 거 내가 봤어. 그거 뭐냐? 둘째 아들이 막내 시누이를 추궁하자 시누이는 펄쩍 뛰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오빠야말로 어제 아버지 양복 주머니 뒤지더니 지갑 챙겼잖아. 거기 현금 든 거 다 알아. 그들은 빈소 옆방에서 고성을 지르며 싸우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서로의 머리채를 잡고 뒹구는 추태를 부리기까지 했습니다.
조문객들이 민망해서 고개를 돌릴 정도였지만 그들의 눈에는 오직 돈에 대한 욕망만이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이 소란을 잠재운 것은 다시 한번 등장한 박노인이었습니다. 박노인은 마을 청년들을 대동하고 들어와 삿대질을 하며 호통을 쳤습니다. 상놈의 집안도 이렇지는 않겠다. 아비시신 앞에서 형제끼리 멱살잡이를 해? 당장 그만두지 못해? 박노인의 서슬퍼런 기세에 형제들은 씩씩거리며 떨어졌지만 분이 풀리지 않아 서로를 노려보며 으르렁거렸습니다. 박노인은 혀를 차며 순덕을 따로 불러냈습니다. 순덕아, 저것들은 이미 사람의 도리를 저버렸다. 내일 발인 끝나면 당장 집 팔아 치우고 너를 쫓아낼 작정인 모양이다. 네가 살 길을 찾아야 해. 뭐 숨겨둔 거라도 있으면 지금이라도 챙겨서 도망가거라. 박노인의 진심 어린 걱정에 순덕은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어르신, 저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아버님이 저에게 맡기신 집이고 제가 지켜야 할 자리입니다. 내일 발인 때 모든 것을 밝히겠습니다. 그때 어르신께서 증인이 되어주세요. 순덕의 단호한 눈빛에 박노인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굳은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 네가 생각이 있구나. 내가 힘 닿는 데까지 돕겠다. 저놈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마을 사람들을 다 모아놓으마. 밤이 깊어지자 형제들은 지쳐서 워차 떨어졌습니다. 술에 취해 코를 고는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고 그 모습은 마치 돼지우리처럼 추하고 볼품없었습니다. 순덕은 모두가 잠든 사이 조용히 아버지의 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향을 새로 피우고 술잔을 채운 뒤 그녀는 관을 쓰다듬으며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버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십니까? 자식 농사 헛지었다고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아버님 곁에는 제가 있었고 아버님도 저를 딸처럼 아껴주셨잖아요. 그거면 되었습니다. 순덕의 눈물방울이 관 위로 뚝뚝 떨어져 얼룩을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품속에서 베개를 꺼내 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미리 준비해둔 가위로 베갯잇의 실밥을 조심스럽게 뜯기 시작했습니다. 사각사각 실 끊어지는 소리가 적막한 빈소를 울렸습니다. 형제들이 깰까봐 조심하며 겉감을 벗겨내자 누렇게 변색된 속통이 드러났습니다. 메밀 껍질이 가득 찬 속통의 한쪽 귀퉁이가 유난히 딱딱하게 만져졌습니다. 순덕은 떨리는 손으로 속통의 지퍼를 열고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차가운 메밀 껍질 사이로 손가락 끝에 닿는 매끄러운 종이의 감촉. 그녀는 숨을 죽이고 그 종이 뭉치를 천천히 꺼냈습니다. 그것은 낡은 한지에 붓글씨로 빽빽하게 적힌 문서와 붉은 도장이 찍힌 서류 봉투였습니다. 순덕은 호롱불 아래서 문서를 펼쳐보았습니다. 글을 잘 모르는 순덕이었지만 아버님이 생전에 틈틈이 가르쳐주신 덕분에 대강의 내용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유서라고 적힌 첫머리를 보는 순간 순덕의 손이 와들와들 떨렸습니다. 거기에는 아버님의 비뚤배뚤한 필체로 지난 3년간의 투병 생활 동안 느꼈던 감정과 자식들에 대한 실망, 그리고 며느리 순덕에 대한 고마움이 절절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 몸이 굳어가고 혀가 굳어가도 내 정신은 또렷했다. 똥오줌을 못 가려 아랫도리가 축축할 때마다 죽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며느리 순덕이의 따뜻한 손길이 나를 살게 했다. 내 자식들은 코빼기도 비치지 않을 때 남보다 못한 며느리가 내 썩어가는 몸을 닦아주었다. 순덕은 입을 틀어막고 오열했습니다. 아버님은 말만 못하셨을 뿐 모든 것을 알고 계셨고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녀의 헌신은 헛된 것이 아니었고 아버님의 가슴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감동도 잠시. 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화장실을 가려던 큰아들이 깨어난 것이었습니다. 순덕은 황급히 문서와 베개를 치마폭에 감추고 시치미를 떼며 향로를 정리하는 척했습니다. 문이 벌컥 열리고 큰아들이 비틀거리며 들어와 곁눈질로 순덕을 훑어보았습니다. 재수씨, 안 자고 뭐해? 거기 뭐 숨기는 거 있어? 그의 눈은 의심으로 번들거렸고 술 기운 탓인지 평소보다 더 위협적으로 보였습니다. 순덕은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가시는 길에 향이 꺼질까봐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주버님은 들어가 주무세요. 큰아들은 못 믿어온 표정으로 방안을 휘둘러보더니 내일 아침 일찍 발인이니까 딴 생각 말고 준비나 잘해. 그리고 그 베개 냄새나니까 좀 갖다 버려. 아버지가 쓰던 거라지만 똥냄새가 진동을 하네. 하며
침을 챈뱉고는 나가버렸습니다. 그가 사라지자 순덕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하마터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뻔했습니다. 큰아들은 자신이 쓰레기 취급하며 버리라고 한 그 베개 속에 자신들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엄청난 비밀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제 발로 복을 차버린 셈이었습니다. 다시 혼자가 된 순덕은 문서를 꼼꼼히 챙겨 다시 베개 속에 넣고 뜯어진 실밥을 바늘로 꿰매어 감쪽같이 만들었습니다. 내일은 결전의 날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친척들이 모두 모인 자리, 그리고 아버님의 관이 집을 떠나기 직전인 노제 때 그녀는 이 베개를 열어 아버님의 뜻을 세상에 알릴 생각이었습니다. 그것이 자신을 지키는 길이자 끝까지 자존심을 지키고 싶어 하셨던 아버님의 명예를 회복시켜드리는 유일한 길이라 믿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하자 마을에는 상여나가는 소리를 알리는 요령 소리가 울려 퍼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상두꾼들이 모여들어 발을 맞추고 동네 어르신들이 흰 두루마기를 입고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형제들도 하나둘 일어나 상복을 갖춰 입었지만 그들의 표정은 여전히 귀찮음과 빨리 끝내고 싶다는 조급함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오늘 장례가 끝나자마자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고 순덕에게 짐을 싸서 나가라고 통보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자기들끼리 눈짓을 교환하며 낄낄거리는 모습이 순덕의 눈에 들어왔지만 그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품에는 아버님이 남기신 가장 든든한 방패가 있었으니까요. 마침내 관이 방을 나와 상여에 실리는 순간 곡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형제들의 건성으로 하는 곡소리와 달리 순덕의 곡소리는 창자가 끊어지는 듯 애절하여 듣는 이들의 눈시울을 붉게 만들었습니다. 상여가 마당을 한 바퀴 돌고 대문을 나서려는 찰나 순덕이 갑자기 상여 앞을 막아서며 외쳤습니다. 잠시만 멈춰 주십시오. 아버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꼭 하셔야 할 말씀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녀의 돌발 행동에 상두꾼들은 멈칫했고 형제들은 놀란 토끼 눈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짓이야? 갈 길 바쁜데 미쳤어? 순덕은 아랑곳하지 않고 품에 안고 있던 낡고 냄새나는 베개를 높이 쳐들었습니다. 아침 햇살을 받아 베개에 묻은 얼룩들이 더욱 선명하게 보였지만 순덕에게는 그 얼룩들이 훈장처럼 빛나 보였습니다. 아주버님, 형님들, 이 베개가 냄새난다고 버리라고 하셨지요. 하지만 아버님은 이 베개를 목숨보다 아끼셨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여러분 앞에서 똑똑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순덕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형제들의 시선이 일제히 순덕의 손에 들린 낡은 베개로 집중되었습니다. 과연 저 더러운 베개 속에서 무엇이 나올지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순덕의 손이 천천히 베갯닛을 뜯기 시작했습니다. 순덕의 손끝에서 두둑하는 소리와 함께 베갯닛이 뜯어지자 그 안에 가득 차 있던 거무튀튀한 메밀 껍질이 겨울바람을 타고 눈발처럼 허공으로 흩날렸습니다. 상여를 메고 있던 상두꾼들도 험악한 표정으로 으르렁거리던 형제들도 그 기이하고도 숙연한 광경에 숨을 죽이고 순덕의 손끝만을 바라보았습니다. 메밀 껍질이 모두 쏟아져 내리고 텅 빈 베개 속에서 남은 것은 꼬깃꼬깃하게 접혀 누렇게 변색된 서류 봉투 하나와 붉은 인주가 선명하게 찍힌 한지 뭉치뿐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시아버지가 지난 3년간 병상에 누워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마지막 자존심이자 피를 나눈 자식들보다 더 진한 정을 나누었던 며느리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처럼 보였습니다. 형제들은 그 문서가 무엇인지 직감하고는 사색이 되어 달려들려 했으나 마을 청년들이 재빨리 그들 앞을 가로막아 섰습니다. 순덕은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펼쳐 들었으나 눈물이 앞을 가려 글씨가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젖은 목소리로 곁에 서 있던 마을의 큰 어른, 박 노인에게 문서를 공손히 건넸습니다. 어르신, 아버님께서 남기신 글입니다. 제가 읽기에는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지 않을 것 같으니 어르신께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대신 읽어주십시오. 박 노인은 엄숙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문서를 받아들었고 돋보기를 꺼내 코끝에 걸치며 헛기침을 크게 한번 했습니다. 모두 조용히 하라. 고인이 남기신 유지다. 자식된 도리로, 아니 사람된 도리로 이 말씀을 뼈에 새겨 들어야 할 것이다. 박노인의 우렁찬 호령에 소란스럽던 마당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큰아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입술을 잘근잘근 씹었고 시누이들은 서로의 팔을 꼬집으며 초조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박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한지를 펼쳐 시아버지가 힘겨운 손놀림으로 한자 한자 눌러 쓴 유언장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마치 땅속에서 울려 나오는 듯 묵직하고 비장하여 듣는 이들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나 최참파는 오늘 내 정신이 온전할 때 이 글을 남겨 내 핏줄들과 세상 사람들에게 고한다. 지난 3년 내 몸은 썩은 나무 토막처럼 굳어 움직일 수 없었고 대소변조차 가리지 못해 짐승만도 못한 삶을 살았다. 내 살점 썩는 냄새가 진동할 때 코를 막고 도망친 것은 내 배 아파 낳은 자식들이었고 그 똥오줌을 손으로 받아내며 내 짓무른 살을 닦아준 것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며느리 순덕이었다. 박노인의 목소리가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고 마당에 모인 아낙네들은 옷고름으로 눈물을 찍어내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은 사업 핑계로 애비 얼굴 한번 보러 오지 않았고 딸들은 유산 타령만 하며 전화통을 붙들고 싸우기만 했으니 이를 어찌 자식이라 할 수 있겠는가. 내 비록 몸은 병들었으나 눈과 귀는 열려 있어 너희들이 나를 산송장 취급하며 재산을 탐하는 꼴을 다 지켜보았다. 유언장의 내용은 서리발처럼 차갑고 날카로워 형제들의 낯짝을 부끄럽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게 꽂히자 형제들은 고개를 푹 숙이거나 딴청을 피우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내용은 그들에게 벼락과도 같은 선고였습니다. 이에 나는 내 명의로 된 이 집과 뒤뜰의 밭, 그리고 선산의 모든 소유권을 장남이 아닌 내 며느리 김순덕에게 넘긴다. 이는 단순한 증여가 아니라 지난 3년간 나의 간병인으로서 그리고 유일한 가족으로서 그녀가 흘린 피땀에 대한 정당한 대가이다. 내 자식이라 주장하는 자들이 이 문서에 이의를 제기한다면 그들은 천륜을 어긴 죄인으로 낙인 찍힐 것이며 내 저승에 가서도 용서치 않을 것이다. 박노인이 마지막 문장을 읽고 문서를 높이 쳐들자 문서 하단에 찍힌 붉은 인감 도장과 공증인의 서명이 햇살 아래 선명하게 빛났습니다. 그제야 정신이 든 큰아들이 얼굴을 붉히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아버지가 치매 기운이 있으실 때 저 여자가 억지로 쓰게 한 게 분명합니다. 무효야. 무효라고. 시누이들도 합세하여 맞아. 우리가 친자식인데 어떻게 남한테 전 재산을 줘. 저 여자가 아버지를 홀린 거야. 라며 악을 썼습니다. 그들은 상여 앞이라는 것도 잊은 채 순덕에게 달려들어 문서를 뺏으려 했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짐승처럼 날뛰는 그들의 모습은 추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 순간 마을 청년들이 벽처럼 그들을 가로막았고 박노인은 지팡이로 바닥을 내리치며 호통을 쳤습니다. 네 이놈들, 어디서 행패냐. 이 문서는 변호사 입회하에 작성된 것이고 내가 그 증인이다. 너희들이 아비 병원비 한 푼 안 보내고 나 몰라라 할 때 아비가 밤마다 울면서 쓴 글이란 말이다. 양심이 털끝만큼이라도 있다면 당장 무릎 꿇고 빌지는 못할 망정 어디서 도둑놈 신보를 부려. 마을 사람들도 일제히 짐승만도 못한 놈들, 천벌받을 놈들 하며 손가락질을 퍼부었습니다. 수십 개의 눈동자가 뿜어내는 경멸과 분노에 형제들은 기가 꺾여 뒷걸음질 쳤습니다. 순덕은 그 아수라장 속에서도 흐트러짐 없이 당당하게 형제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주버님, 형님들, 이 집은 아버님의 숨결이 묻어있는 곳입니다. 돈으로 바꿔먹을 물건이 아니에요. 아버님은 저에게 재산을 주신 게 아니라 이 집을 지켜달라는 부탁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 이제 그만 돌아가 주세요. 더 이상 아버님 가시는 길을 욕되게 하지 마십시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고 그 안에는 지난 3년의 고통을 이겨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형제들은 분하고 억울해서 씩씩거렸지만 이미 마을 전체가 순덕의 편으로 돌아선 마당에 더 이상 어찌해볼 도리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박노인이 당장 꺼지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고 동네방네 너희들의 불효를 소문내겠다고 으름장을 놓자 그들은 체면이고 뭐고 챙길 겨를도 없이 주랭랑을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고 보자. 가만 안 둘 거야. 하며 꽁무니를 빼는 그들의 모습은 마치 빛을 피해 도망가는 바퀴벌레 떼처럼 초라하고 비굴해 보였습니다. 그들이 타고 온 검은 세단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마을을 빠져나가자 비로소 마을에는 다시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방해꾼들이 사라지자 장례 행렬은 다시 엄숙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상두꾼들이 요령을 흔들며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어허, 어허 하고 구성진 소리를 매기자 순덕은 상여 뒤를 따르며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것은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라 아버님의 뜻을 지켜냈다는 안도감과 이제 정말로 이별이라는 슬픔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함께 눈물을 훔치며 상여 뒤를 따랐고 하얀 만장이 바람에 펄럭이며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장지는 집 뒤편 양지바른 언덕, 아버님이 평소에 즐겨 바라보시던 곳으로 정해졌습니다. 땅을 파고 관을 내리는 하관식대, 순덕은 아버님이 아끼시던 그 낡은 베개를 관 속에 함께 넣어드렸습니다. 비록 찢어지고 속은 비었지만 그 베개야말로 아버님과 순덕을 이어주었던 끈이자 아버님의 고단했던 생을 받쳐주었던 유일한 안식처였기 때문입니다. 아버님, 이제 그 베개 베시고 편안하게 주무세요. 똥오줌 걱정 마시고 자식 걱정 마시고 부디 좋은 곳으로 가세요. 순덕이 흙 한 줌을 관 위에 뿌리자 사람들도 차례로 흙을 덮으며 고인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봉분을 다 쌓고 재를 올리고 나니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내려가고 순덕은 홀로 남아 무덤가를 서성였습니다. 찬바람이 불어왔지만 춥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버님이 따뜻한 손으로 어깨를 감싸주시는 것 같은 온기가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무덤 앞에 털썩 주저앉아 한참을 말없이 봉분을 쓰다듬었습니다. 지난 3년간의 고생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지만 이제는 그것이 고통이 아니라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을 것임을 알았습니다. 아버님, 이제 저 혼자 집을 지켜야 하네요. 무섭지 않게 지켜주실 거죠? 어둑해진 산길을 내려와 집으로 돌아오니 텅 빈 집이 썰렁하게 느껴질 법도 한데 이상하게도 훈훈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마을 아낙네들이 순덕을 위해 미리 부엌 아궁이에 불을 지펴놓고 저녁상을 차려놓았던 것입니다. 부엌에서는 구수한 쇠고기 묵국 냄새가 피어오르고 있었고 방 아랫목은 뜨끈하게 데워져 있었습니다. 순덕아, 어서 와서 밥 먹어라. 산 사람 입에 거미줄 치면 안 된다. 이웃집 아주머니가 갓 지은 하얀 쌀밥을 고봉으로 퍼주며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순덕은 밥상머리에 앉아 국 한 숟가락을 떴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넘어가자 얼어붙었던 몸과 마음이 사르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형제들이 들이닥쳐 난장판을 만들었던 거실은 말끔하게 치워져 있었고 아버님의 빈자리는 크지만 더 이상 슬프지만은 않은 공간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밥을 먹으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아버님이 남겨주신 것은 단지 집 한 채가 아니라 이 따뜻한 이웃들과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었다는 것을요. 저녁 식사가 끝나고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밤에 무서우면 부르거라. 내 건너방에서 자줄까? 하고 걱정하는 박노인을 순덕은 웃으며 배웅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르신. 오늘만큼은 아버님 생각하며 조용히 있고 싶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대문을 닫고 마루에 걸터 앉으니 하늘에는 둥근 달이 떠올라 마당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풍경 소리가 딸랑딸랑하며 맑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아버님이 고생했다, 내 딸아 하고 속삭이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순덕은 아버님이 누워 계시던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퀴퀴한 냄새는 사라지고 쑥향을 피운 은은한 향기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버님의 자리를 손으로 쓸어보며 이제는 똥오줌을 받아낼 일도 밤새 뜬 눈으로 지새울 일도 없다는 사실에 허전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깊은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아버님이 쓰시던 이불을 잘 개어 장롱에 넣고 자신의 이불을 폈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천근만근 무거웠던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오늘은 지난 3년 만에 처음으로 다리를 쭉 뻗고 잘 수 있는 밤이었습니다. 형제들의 소란도 병수발의 고단함도 모두 지나간 일이 되었습니다. 순덕은 자리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석가래 사이로 비치는 달빛을 보며 그녀는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아버님, 저 이제 정말 이 집 주인이 되었어요. 아버님이 믿고 맡겨주신 이 집, 제가 쓸고 닦으며 예쁘게 가꿀게요. 봄이 오면 마당에 꽃도 심고요. 그녀의 입가에 엷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창호지 문 밖으로 들려오는 바람소리는 더 이상 사납지 않았고 자장가처럼 부드럽게 들려왔습니다. 순덕의 눈꺼풀이 서서히 무거워졌습니다. 꿈속에서라도 아버님을 만나면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생각하며 그녀는 깊고 편안한 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집은 고요했고 그 고요함 속에 평화가 깃들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사무제까지 치른 뒤 순덕은 비로소 텅 빈 집안을 구석구석 살필 여유를 갖게 되었습니다. 마당에는 여전히 장례 때 썼던 물건들의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고, 대문 밖에는 조문객들이 오가며 밟아 다져진 눈길이 그대로였지만 집안을 감싸던 공기는 사뭇 달라져 있었습니다. 지난 3년간 묵직하게 짓누르던 병마의 기운과 퀴퀴한 냄새가 빠져나간 자리에 겨울 햇살이 창호지 문을 뚫고 들어와 따스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순덕은 아침 일찍 일어나 아버님이 쓰시던 안방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대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먼지를 털어내는 일이 아니라 지난 고통의 시간을 털어내고 새로운 삶을 맞이하기 위한 신성한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순덕은 아버님이 누워 계셨던 자리에 장판을 걷어내고 곰팡이가 쓴 벽지를 뜯어냈습니다. 똥오줌이 스며들어 거무튀튀하게 변색된 아랫목을 닦고 또 닦으며 그녀는 굵은 땀방울을 흘렸습니다. 걸레가 시커멓게 변할 때마다 마당에 찬물에 빨아 다시 닦기를 수십 번. 어느덧 방바닥에서는 반질반질한 윤기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방 한 구석에 쌓여있던 기저귀와 약봉지들을 모두 마당으로 끌어내어 불태웠는데 타오르는 불길 속으로 매캐한 연기와 함께 지난날의 시름도 하늘로 올라가는 듯 했습니다. 순덕은 그 연기를 바라보며 마음속에 남아있던 미련과 슬픔까지 모두 태워보냈습니다. 집안 정리가 얼추 마무리되자 순덕은 읍내 장터로 나가 새로운 이불감과 벽지를 사왔습니다. 칙칙했던 회색 벽 대신 화사한 연두색 벽지를 바르고 솜을 두툼하게 넣은 새 이불을 펴놓으니 방 안은 마치 신혼방처럼 화사해졌습니다. 아버님, 이제 깨끗한 방에서 편히 쉬세요. 저도 여기서 새 기분으로 살게요. 순덕은 허공을 향해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비록 아버님은 안 계시지만 이 집을 지키고 가꾸는 것이 아버님의 뜻을 받드는 길이라 여겼기에 그녀의 손길 닿는 곳마다 정성이 묻어나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계절의 흐름은 어김이 없어 매섭던 동장군도 꼬리를 감추고 남쪽에서 불어오는 따뜻한 바람에 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처마 끝에 매달려 있던 고드름이 녹아 낙숫물이 되어 떨어지고 마당 구석에 언 땅이 녹으며 질척해질 무렵 담장 밑에서는 파릇파릇한 새싹들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순덕은 겨우내 웅크리고 있던 몸을 펴고 텃밭을 일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이 건강하실 때 가꾸시던 그 텃밭에 걸음을 주고 흙을 뒤집으며 그녀는 생명의 경이로움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호미질을 할 때마다 풍겨오는 흙내음이 그렇게 구수하고 향긋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달라진 순덕의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우물가에서 만난 안악들은 순덕이 얼굴이 이제야 피었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더니 옛말 그른 거 하나 없어. 라며 덕담을 건넸습니다. 예전에는 동정의 대상이었다면 이제는 당당한 이 집의 주인이자 효부로서 존경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순덕이 혼자 농사 짓는 것을 안쓰러워하며 틈날 때마다 일손을 보태주었습니다. 이복의 순덕이, 저기 밭 가는 건 힘드니까 우리 밭간 양반한테 부탁해. 기계로 하면 금방이야. 이웃집 형님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시루떡을 쪄와서 새참으로 내놓으며 정을 나누었습니다. 어느 날 서울 갔던 마을 청년이 고향에 들러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순덕을 쫓아내고 재산을 차지하려 했던 큰아들과 시누이들이 서울에서 서로 소송을 걸고 난리가 났다는 것이었습니다. 글쎄, 큰아들이 사업한다고 동생들 돈까지 끌어다 썼는데 그게 다 날아갔다지 뭡니까? 지금 빚쟁이들한테 쫓겨다니느라 정신이 없대요. 천벌을 받은 거지요. 청년의 말에 마을 어르신들은 혀를 찼습니다. 부모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 제 눈에는 피가 쏟아지는 법이야. 인과응보가 따로 없어. 순덕은 그 소식을 듣고 씁쓸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그들을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욕심이라는 감옥에 갇혀 스스로 벌을 받고 있는 셈이었으니까요. 봄비가 촉촉하게 내리는 날, 박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순덕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품에서 등기 권리증이 든 봉투를 꺼내 순덕에게 건넸습니다. 자, 이제 서류 정리까지 완벽하게 끝났다. 이 집과 땅은 법적으로도 그리고 세상 이치로도 온전히 내 것이다. 누구도 넘볼 수 없으니 안심하고 살아라. 박노인의 말에 순덕은 감격하여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어르신,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 은혜를 어떻게 다 갚을지 모르겠습니다. 순덕이 큰 절을 올리려 하자 박노인은
손사래를 치며 말렸습니다. 은혜는 무슨, 네가 그동안 한 고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저 아비뜻 잘 받들어 행복하게 사는 게 갚는 길이다. 순덕은 박노인과 마을 어르신들을 대접하기 위해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봄나무를 캐서 묻히고 묵은지를 꺼내 돼지고기와 함께 푹 지지고 귀한 쌀로 밥을 지어 푸짐한 한상을 차려냈습니다. 마당에 멍석을 깔고 둘러앉은 마을 사람들은 순덕의 음식 솜씨에 감탄하며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어허, 맛이 기가 막히네. 최참판댁 며느리가 음식 솜씨 좋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온 마을로 퍼져나갔습니다. 지난 장례식 때의 험악했던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사람 사는 따뜻한 정과 웃음만이 가득했습니다. 술이 거나하게 취한 이웃집 아저씨가 젓가락 장단을 맞추며 구성진 노래를 한 가락 뽑았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순덕도 흥에 겨워 어깨춤을 추며 사람들과 어우러졌습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서름과 긴장이 눈 녹듯 사라지고 가슴속 깊은 곳에서 기쁨이 샘솟았습니다. 마루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던 순덕의 눈에는 뜰 앞에 감나무가 들어왔습니다. 앙상했던 가지마다 연두색 새순이 돋아나고 있는 감나무는 마치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웃으며 내려다보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버님, 보고 계시죠? 이제 우리 집 사람 사는 냄새가 나요. 잔치가 끝나고 사람들이 모두 돌아간 밤,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지만 그 정막은 외로움이 아닌 평화로움이었습니다. 순덕은 뒷정리를 마치고 마루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보름달이 휘영청 밝게 떠올라 마당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 장독대들은 반짝반짝 빛나고 우물가 앵두나무는 하얀 꽃망울을 터뜨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문득 3년 전 남편을 잃고 시아버지마저 쓰러졌을 때 느꼈던 절망감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세상이 다 끝난 것만 같았는데 묵묵히 하루하루를 견뎌내니 이런 날도 오는구나 싶어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순덕은 안방으로 들어와 이불을 폈습니다. 갓 지은 밥 냄새와 향긋한 봄나물 냄새가 배어있는 방 안은 포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시아버지가 깰까봐 쪽잠을 자거나 기저귀를 갈아야 해서 알람을 맞춰둔 듯 일어나야 했지만 이제는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아침까지 푹 잘 수 있었습니다. 베개에 머리를 누이자 푹신한 감촉이 뺨을 감쌌습니다. 시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지켰던 그 낡은 베개는 태워버렸지만 그 안에 담겨있던 사랑과 믿음은 순덕의 가슴속에 영원히 남아 새로운 베개보다 더 편안하게 그녀를 받쳐주고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순덕은 시아버지를 만났습니다. 병들기 전 건강하고 호탕했던 모습의 시아버지는 하얀 두루마기를 입고 마당에 서서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순덕아 고맙다. 내 이제 아무 걱정 없이 간다. 너는 오래오래 복 누리며 살아라. 시아버지가 내미는 손을 잡자 그 손은 더 이상 차갑지도 굳어있지도 않고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순덕은 꿈속에서도 행복해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꿈이 아니라 고인이 이승에 남은 며느리에게 보내는 마지막 작별 인사였을 것입니다. 이튿날 아침, 순덕은 개운한 몸과 마음으로 눈을 떴습니다. 창밖에서는 참새들이 지저귀고 따스한 햇살이 방 안 깊숙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엌으로 나가 밥을 지었습니다. 타탁타탁 장작 타는 소리가 경쾌하게 들리고 굴뚝에서는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갓 지은 하얀 쌀밥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 그리고 어제 남은 봄동 겉절이를 상에 올렸습니다. 혼자 먹는 밥상이지만 초라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숟가락을 들며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버님. 밥을 먹고 난 순덕은 마당으로 나가 활짝 핀 목련꽃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얀 꽃잎이 눈부시게 빛나는 봄날의 아침이었습니다. 그녀는 대문을 활짝 열어두었습니다. 지나가는 바람이 들어오고 이웃의 정이 들어오고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행복이 거침없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말입니다. 마을 어귀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려오고 멀리서 소들이는 소리가 평화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최참판댁의 기와지붕 위로 따스한 봄볕이 쏟아져 내리고 그 아래 순덕의 얼굴에는 온화하고 단단한 미소가 머물렀습니다. 착한 마음은 결국 복을 부르고 진심은 언젠가 통한다는 예지야기처럼 산골 마을 외딴 집에는 다시금 따뜻한 온기가 가득 채워졌습니다. 바람이 불면 흔들릴지언정 꺾이지 않는 들꽃처럼 순덕은 그 집에서 오래오래 뿌리 내리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깊은 밤, 마을을 지키는 늙은 느티나무만이 그 집의 사연을 기억하며 바람결에 조용히 이야기를 전해줄 뿐이었습니다. 오늘 밤은 험한 세상살이에 지친 모든 이들이 순덕이네 안방처럼 따뜻하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기를 바라며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맺습니다.